이리노구 TV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2월 셋째 주 KBL 룸의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뜨겁습니다. 월드컵 이제 끝났고 이제 프로농구를 볼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순위 싸움이 갈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차가 별로 안 나니까 네, 뭔가 되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강호들 KGC, 캐롯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SK라든가 또 가스공사라든가 그 하위권 팀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LG가 굉장한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예상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G가 또 3위 계속 달리고 있고 이번 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또 이제 LG 얘기 이번 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태성유님이 작년에는 LG 분량이 적었는데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게 너무 좋아요.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L동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봤거든요. 지난 한 두 시즌 LG 분량이 어느 정도였나 이렇게 보니 항상 이제 적어서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예상대로 네.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레이 칭찬, 이관이 이제도 칭찬. 그렇죠. 왜 이 옵션 안 뽑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만 주창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조상희 감독님 오시고 나서 또 운영의 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 이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풍 선비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성현에게 부족한 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최고 슈터로 기억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계세요. 제가 몇몇 분하고 이제 리서치 좀 해봤는데 일단 그 움직이는 동작, 그 네. 사전 동작이라고 그러죠. 슈터에 필요한 사전 동작,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스크린을 받고 거기에서 위치를 주는 오프 더 볼 무브, 이런 부분은 문경 감독이나 조성원 그 전 감독이나 굉장히 좋았다. 전성현이 아직 거기에서는 약간 부족한 건 맞다. 그러나 슈팅 폼이라든가 아니면 슈팅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라든가 또는 그 수비를 달고 쏜다 그러죠. 그런 이제 터프샷 어떤 메이드를 보면 전성현이 꿀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은 이충희 선배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충이 이거 레전드까지 소환을 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전성현의 이제 지난 한 2, 3년 전성현이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그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현을 뭐 이제 슈터로서 좀 어느 정도 또 괜찮게 평가한 입장이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데뷔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그 기량을 이제 더 끌어올리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벤치 멤버였고 어떻게 보면은 키우는 자원에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사실 더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대단하죠. 쭉쭉 컸죠, 아주 쭉쭉. 예상 외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저는 처음에 원툴로 생각했어요, 진짜로. 슛 원툴. 슛 원툴. 슛 좋은 선수.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스피드 평범하고. 근데 그걸 이제 점차 개발을 하면서 이제 에이스 그래비티까지 가지는, 그러면서 뭐 문경은 감독, 조성원 감독, 이충희, 김현준, 이제 역대급 슈터들의 이름을 소환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퀸조이님이 김정규, 두경민 이제 부상 없는 시즌이 기억도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DB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여기 있죠. 코어 자원의 어떤 이제 부상 이슈, 그리고 이제 그 코어 자원들끼리 뭐 저희가 시즌 전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합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있는데 이상문 감독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따가 하겠지만 DB가 지난 한 주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에버리지가 없다. 그렇죠. 우리 팀. 이게 바로 사실 이것과 다 연결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DB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김종규와 두경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옛다 한 보여줄게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좀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게 좀 관건일 텐데요. 여러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팀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K가 12승 11패 일단 5할은 남겼고 지금 5위를 달리면서 호시탐탐 상위권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일단 KT를 잡아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캐롯에게 패했어요. 완패를 했고 네. KGC 지난 시즌까지 SK의 천적은 KGC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82 대 8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힘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캐롯전은 이게 김승기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날이 한 번씩 있는데 잘못 걸렸다 SK가. 그렇죠. 얻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3점 21개가 터졌으니까 사실은 그
그런 화력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SK가 DB와의 경기에서 사실 이제 네. DB가 무너지면서 SK가 그냥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까? 네. 요걸 이제 되돌려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게 역시 주면은 받고 주면 그렇죠. 받고 그 업보가 주고받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캐럿전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되게 이제 SK 입장에서 운도 좀 안 따라준 경기였다 볼 수 있지만 KT전이나 특히 이제 뭐 지금 선두 달리고 있는 KGC 잡아내는 경기력 보면은 이 팀이 힘이 진짜 붙었고 이 팀이 이제 그 어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꼬라지를 부리던 네. 우리 그 자밀원희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거기에는 이제 그 원희를 알고 쓰는 네. 전희철 감독이 있죠. 그렇죠. 예, 진짜 저희가 뭐 비선실세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원희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사실은 뭐 첫 시즌부터 이미 검증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시즌에 기대 못 미쳤던 뭐 본인의 멘탈 문제, 몸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어떤 강력한 선수도 이 선수를 단순하게 활용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팀들 다 준비를 해오고 이게 어느 순간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할 방법은 다른 좋은 선수들이 옆에 있거나 네. 그 선수를 정확하게 알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SK는 그게 다 되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전희철 감독이 첫 이제 지휘봉을 잡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저희 부끄러운 기억. 예. 전희철 감독이 자밀원희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예. 자밀원이요? 예.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희철 감독이 자기 그때가 이제 그 지난 시즌이 이제 꼬라지를 부렸던 그렇죠. 아주 예. 심하게 부렸던 시기였거든요. 자기가 잘한다, 잡고 가겠다. 그리고 자밀원이 괜찮은 선수니까 네. 잡고 가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건 감독님이 하실 문제인데 글쎄요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제가 틀렸어요. 예. 그 사실은 그때 분위기로는 원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진짜 많았죠. 저도 이제 전희철 감독 얘기하다가 전희철 감독님이 그래도 원희만한 선수는 없죠. 근데 그때도 전희철 감독님도 약간의 뭔가 확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워낙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난 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웬걸 그 이후에 두 시즌은 정말 지배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어떤 단순한 루트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채롭게 활용이 됩니다. 일단은 전희철 감독님의 로우 포스트, 하이 포스트 위치 조정 어떤 그날 상대의 어떤 수비 전략 가져온 걸 보고 위치 조정을 전 후반에 이제 혹은 쿼터별로 해준다든지 혹은 아니면 매치업 상성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단순히 로포스 공격만 되는 게 아니라 최준용과의 어떤 빅빅 피켓놀이라든지 김성현과의 이레김 여기서 뭐 이제 원희가 빠져나와서 핸드오프로 연계 플레이하면서 한 번씩 빠져나와서 뭐 플러터 던져준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이 되고 있고 원희가 이걸 또 잘 수행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했는데 막힌다. 그러면 다른 필살기 꺼내고 요거 쓰다 막힌다. 그럼 이거 다른 필살기 꺼내고 이게 되니까 이거 뭐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밑작업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밑작업의 중요성이 이제 원희 선수에게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 선수가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맞지만 그럼 이 선수의 어떤 객관적 기량 또는 어떤 순수한 어떤 경기력이 그러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선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SK에서 SK의 어떤 농구에 최적화된 그러면서 원희 선수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무기들을 뽑아먹고 약점을 상쇄시키는 그런 이제 배치를 갖다 해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희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 20씩은 할 수 있는 선수.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팀 승리를 이끌면서 좀 더 효율을 갖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점에서 이동환 기자 잘 얘기해 줬다시피 세밀한 위치 조정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펠맨이라든가 또는 이제 라거나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프림이라든가 이런 선수와의 어떤 1대1 매치업에서는 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어떤 전술의 디테일 그리고 조직력 이제 이런 부분을 가미를 시키기 때문에 원희 선수의 어떤 위력이 극대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SK가 다시 뭐 플레이오프 이상을 바라보는 네. 이제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원이 저지할 카드가 있나? 뭐 방금 말씀하신 뭐 프림이나 스펠맨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가장 좀 흥미로운 매치업 상대지만 지금처럼 유연하게 활용이 된다면은 이게 원희를 막 예를 들어서 뭐 10득점 이하로 막 야투율 막 20%대 이렇게 저지할 방법 자체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판타지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에 보면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괴물 원인 선수를 괴물로 좀 비유해서 어떤 그 괴물이 있는데 그게 카멜레온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점이 여기에 있어. 이걸 푹 찌르면 약점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렇죠. 그리고 반격을 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를 찌르면 또 이쪽으로 옮겨.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밑작업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그 조직력 또는 이제 디테일함의 어떤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희가 이제 까다로운 상대들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과의 어떤 대결에서도 뭐 그 절대적인 어떤 우위는 아니겠지만 우위를 가지고 가면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SK 어떤 디펜딩 챔피언의 그 끈끈함, 조직력 이게 사실은 여기에 녹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 쉽게 그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SK가 지금 이제 최준용, 최성원 합류 효과에 원위까지 뭐 이제 최고 레벨로 또 이제 올라가니까 또 이제 뭔가 다른 어떤 묘수를 좀 꺼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이게 이제 지난 15일 KT전에서 나왔습니다. 빅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스타팅으로 김선영, 최준용, 허일영, 최부경, 자밀원이가 투입이 됐고 전희철 감독님이 성공적인 카드가 하나 만들어진 기분이다. 예, 그리고 이걸 쓸 상대들이 정해져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카드로 한 번씩 꺼내 쓰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또는 가스공사 그렇죠. 또는 KT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윙맨진의 어떤 신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유발될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보다 보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빅라인업 이 빅라인업에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최준영 같아요. 그러니까 김선영이 메인볼 핸들링을 할 수 있고 김선영이 뭐 오재현이나 뭐 최성원 이런 선수 바뀌게 된다면 원가드로서 이제 메인볼 핸들링을 하는데 원가드가 되게 되면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좀 뻑뻑해지고 그 선수를 맡게 되면 다른 그 공격의 어떤 패싱의 동맥경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최준영이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서브 볼 핸들러로서 또 역할을 갖다 해주고 그러면서 빅라인업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최준영이 있기에 가능한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인업 쓸 때 최준영이 또 이제 한 번씩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지역 방어를 설 때 탑에 서서 압박해주고 스틸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상대팀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이제 조금 하나 변수는 근데 빅라인을 쓰는데 안영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허일영이나 최부경의 활동량이 사실은 이제 최준용, 김선영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못 미치고 안영준과 비교했을 때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기동성의 저하나 활동력의 저하가 나타났을 때 이 라인업을 쓰는 시간이 되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이거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대의 어떤 그 패싱이 좋고 3점이 좋은 그런 팀을 만났을 때는 이 활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오재현이라든가 또 최성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세우면서 그런 이제 외곽의 활동력을 보강을 하겠죠. 보강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빅라인업이라는 카드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면서 기본적 그 시스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대 어떤 빅라인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점으로 지적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허일영, 최부경이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뭐 스몰 라인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라인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SK의 어떤 객관적 전력은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볼까요? 네, 가스공사 10승 12패 현재 6위고요. 자, 삼성전 승리를 거뒀는데 자, 천적 LG에게 졌고 DB전에서는 두경민에게 완전히 당하면서 31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예. 이 팀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현장 연승을 달 때도 뭔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좀 드러난 어떤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삼성에게 89대 81로 승리를 거둔 거는 이제 뭐 잘 싸우긴 했지만 전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원석 선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정현, 김실의 테리의 어떤 2대2 공격
또 이호연을 이용한 이제 2대 공격인데 그 부분은 스위치 디펜스로 막을 수 있는 그 좀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고 LG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LG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매치업의 어떤 상성 문제가 있어. 근데 가스공사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라면 그런 이제 상성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경기력을 갖다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동환 기자가 지금 지적했던 이제 빅라인업의 명과암 이제 고구마 먹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라인업의 어떤 그 최대 목표를 미스매치로 잡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뤄야 되고 2대 공격이 정확하게 좀 뭐 이루어지면서 이런 조화를 갖다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스매치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스매치 공략만 하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니까 객관적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지다 보니까 매치업 상승이 불리한 팀들에게는 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 빅라인이 사실 뭐 유동원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이 여쭤보고 이 공격이 너무 좀 깝깝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일단 이건 수비를 위한 라인업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으셨어요. 네. 수비에 포커스다. 그건 오케이인데 결국에는 이제 수비에서 포커스를 두더라도 공격에서 득점 생산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라인업이 가동되는 시간 동안에 플러스 마진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지난주부터 지금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미스매치 공략에 뭐랄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뻑뻑하고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가스공사 빅라인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영훈과 이대현이 같이 코트에 서고 여기에 뭐 할로웨이든 은도회가 서는데 정영훈과 이대현이 사실은 뭐 이제 트랜지션도 트랜지션이지만 하프코트 오펜스 상황에서 오프볼 무브가 사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가진 기본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포스트업으로 미스매치 자꾸 공략하는데 다른 선수 볼이 가지지 않은 다른 선수들이 대부분 약간 오프볼 무브 없이 서 있는 상태. 사실 이거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현우 같은 슈터가 활발히 움직여주면서 그거를 좀 줄여주는 건데 전현우가 또 이제 상대 이제 집중 견제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줄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섯 명이 다 서서 그냥 미스매치 공략만 계속 주구장창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LG전 같은 경우는 그 1쿼터에 마레이에게 너무너무 당하다가 이제 3쿼터에 빅라인업 쓰면서 높이를 강화하면서 마레이에 당한 걸 되게 줄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빅라인업 계속 쓰다 보니까 4쿼터의 첫 5분 동안 공격이 너무 안 되면서 확 벌어지면서 진 경기.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의 지금 빅라인업은 아직은 완성형도 아니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어떤 패턴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자랜드 때도 그랬고 과연 이 빅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 가스공사 벤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딜레마가 있었던 부분이고 물론 뭐 이대현이나 정용근 이 두 선수가 뭐 부상도 있고 이래서 합을 맞춘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래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들어야 돼요. 이 라인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비의 어떤 그 초점에 맞춘 그런 라인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느낌이 이거를 그냥 한쪽 면만 좀 보고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그러면 세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오프더볼 무브가 없다라는 거는 이 선수들이 어떤 특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미스매치를 한다, 미스매치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헬프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위크 사이드 쪽에서 뭔가의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뭔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작업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미스매치 공략으로 그냥 빠져드는 거고 그렇게 되다면 이거는 빅라인을 반쪽짜리 빅라인을 보죠. 이렇게 빅라인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유동 감독이 잘하는 그냥 스몰 라인업을 돌리거나 아니면 정세진 라인 돌려서 굉장히 빡빡하게 압박 수비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풀지는 못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스카우팅이 잘못됐든 뭐 아니면 어떤 개념이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개념이 좀 뭐랄까 좀 다르든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은 그 빅라인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랄까 살짝 부정적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가스공사가 그때 전자랜드였죠. 가스공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객관적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용훈과 이대현을 함께 써야 되고 그리고 코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플레이오프에 경쟁력이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빅라인업을 완성한 팀들이 우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KGC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SK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죠. 즉 이제 이 빅라인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조직력만 맞추게 되면 매치업 상성에서 불리함을 빼면서 그리고 스위치 디펜스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가스공사는 지금 그 작업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 이게 벤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선수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시즌의 어떤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가스공사 약간의 딜레마인 게 그래서 사실 이게 빅라인업을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른 팀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방금도 SK 빅라인업 얘기도 했었고 다른 팀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그 정도 사이즈는 맞춰갈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빅라인업의 결국 완성도가 지금 지지부진해도 시즌이 끝날 때쯤에 혹은 플레이오프 때 완성도를 확 높여서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최종 필살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계속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한 맞아요. 10분 정도씩.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음. 우리가 SK 빅라인업을 갖다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미스매치 공략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준영과 원희의 빅빅 피켓놀 그리고 김선영과 원희의 2대2 그 다음에 원희에게 주고 거기서 핸드폰 플레이로 순간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는 어떤 골밑 공략 그렇죠. 이런 이제 다양한 공격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나 어떤 훈련의 어떤 노력 그리고 또 디테일한 위치 조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가스공사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한창 피겨 많이 볼 때 그 제가 굳이 일본 선수의 비하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 아사다마오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하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스공사에게도 빅라인업은 약간의 어떤 이게 완성만 되면 이거 진짜 뭔가 우리가 강팀들과 대적할 만한 뭔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막상 사실 실현되기 되게 어려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살짝 들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아사다모가 이제 트리플 악셀을 할 때 도약하는 지점이라든가 점프의 어떤 그 상승이라든가 이런 밑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트리플 악셀에 성공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트리플 악셀에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스공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과정을 순조롭게 겪으면서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부분에 있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캐롯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캐롯 12승 10패 4위입니다. 지금 이제 DB전에 졌고 LG전에 졌지만 SK전 대승을 거뒀고 네. 사실 뭐 LG전 같은 경우 지금 주축 선수들이 상당수 또 부상으로 빠졌고 네. 고향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또 백투백 일정 이런 변수들이 있음에도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 SK전 저희가 뭐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 팀 진짜 굉장히 좀 재밌는 농구를 한다. 3점을 21개를 넣었습니다. 사실 20개 이상 3점은 48분 NBA 경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저는 KBL에서 이런 농구 보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이 승기볼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실은 좀 상식을 좀 깨는 그런 농구인데 근데 또 실전에서는 그게 또 무서워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 같은 경우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농구를 하는데 굉장히 무섭다. 그렇죠. 즉 이제 그게 통한다는 거죠 실전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3점 슛을 많이 던지고 뭐 성공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적정의 어떤 판단에서는 이렇게 무섭다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또는 전시현 감독은 캐롯 농구 잘한다. 그래서 농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3점 슛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그 빈도 이런 부분에만 문제냐? 그 캐롯이 이전에 깔고 가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3점의 디테일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던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3점을 던지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성현이라는 역대급 슈터가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무조건 깔고 가야 되죠. 그렇죠. 예, 어떤 매치업과 어떤 상대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와도 이 선수는 슛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다가 로슨을 탑에 두고 최현민을 코너에 배치하는 저희가 네. 최현민에 대해서는 한 번에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선수별로 어떤 3점을 던지는 상황, 위치 같은 어떤 디테일들이 있고 이 부분으로 이제 각 선수가 가진 역량을 좀 극대화하는 어떤 캐롯의 어떤 준비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양궁 농구를 한다는 것은 이면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라인업의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최현민 같은 경우 4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때 또 발생하는 게 결국에 수비에서 어떤 높이의 이슈 어떤 이런 것들이 피지컬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팀은 그 승기볼 특유의 그 트랩 수비 강한 어떤 스틸을 노리는 수비로 네. 이걸 다 커버를 해가면서 하고 네. 있다는 게 그러면서 공수 밸런스가 맞아버리는 거죠. 예, 이게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윙맨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토종 빅맨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캐롯이 1라운드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이번 주는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이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훅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서 일단 SK의 승리 갖다 거뒀고 그리고 그런 약점을 보완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훅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롯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12승 10패 잘하고 있는데 훅 떨어지면서 불시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착륙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저희가 방금도 밑에 깔고 가는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로슨과 이정현의 어떤 2점 게임, 투포인트 게임이라고 투포인트 네. 게임이 어떤 받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슨 같은 경우는 탑에서 뭐 이제 인버티드 피켓놀 아니면 직접 드리블 돌파 통해서 이제 상대 외국 선수와의 어떤 싸움에서 2점 게임의 우위를 가져가는 면이 있고 이정현은 사실은 뭐 사실 김승희 감독님의 눈에는 아직 굉장히 좀 단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시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선수의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어떤 2점 게임을 어느 정도 해내는 역량이 사실 굉장히 높은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전성현의 오프 더블 부부와 롤 플레이어들의 어떤 캐치앤 3점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이 팀이 진짜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좀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버티드 피켓놀, 그러니까 전성현이 스크린을 서고 로슨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스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그 다른 이제 수비 방법을 갖다 선택을 하면서 이 효율성이 사실 1라운드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정현이 기본적으로 볼 핸들링을 하면서 그 패싱의 어떤 젖줄 또는 공격의 어떤 시발점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도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이정현이 메우고는 있지만 이제 효율성이 이제 기복이 살짝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난관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제 석점을 많이 던지고 또 그런 이제 틀을 갖다가 그런 틀을 이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캐롯의 양궁농구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당하면 세게 당할 수 있다. 그렇죠. SK처럼. 제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LG가 네. 좋아요. 네, 지금 13승 9패 3이고요. 지난주 가스공사 상대로 천적 면모 과시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캐롯에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팀 진짜 무서운데 일단 가스공사 상대 3전 전승입니다 이번 시즌. 네. 네, 이게 사실은 마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공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제 7일의 맞대결에서 그때 또 LG가 2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가스공사가 5연승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분위기 가장 좋을 때 LG 그렇죠. 만나서 꺾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다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LG 만나서 또 꺾이고. 그러니까 진짜 가스 킬러다. 근데 그 중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레이가 있고 지금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1쿼터에 13점 넣었습니다. 은도이를 아예 가스공사가 처음부터 쓰면서 시작을 했는데도 4파울 범하고 1쿼터에 그냥 거의 계속 당했어요.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마레이가 좋은 게 그러니까 마레이가 있으면 일단 윤원상 또는 뭐 정희재, 서민수 또는 뭐 이재도 이제 외곽에서 슛을 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레이가 볼을 투입을 해요. 볼을 투입을 하면 1대1로 맞기가 진짜 힘든 선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끈적하고 그다음에 파워가 좋고 또 골 밑에서 어떤 스킬도 보유를 하고 있고 슛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제2동작을 가지고 공격 리바운드 잡고 다시 풋백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블 팀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더블 팀을 들어갈 때 상대의 어떤 움직임을 읽고 빼주는 패스가 또 예술이에요.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스공사는 끝나고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이 온 지 두 번째 시즌인데 네. 한국 트랩이 되게 다양하고 독특한데 이거 적응이 됐느냐 물어보니까 팀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마레이 말로는 팀마다 너무 다르고 트랩이 오는 방향, 트랩이 오는 타이밍, 그렇죠. 그리고 어떤 팀은 아예 1쿼터에 스타트할 때 자기가 공 잡으면 공격을 하려고 하면 파울로 끊는 선수를 일부러 투입해서 아예 흐름을 끊으려고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트랩에 대처하는 패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 경기마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적응이 될 만하고 지금 다른 선수들 뭐 김준일이나 윤원상 같은 선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농구하기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지금 LG 전력이 그런 이제 그 몇몇 선수들 추가로 마레이 효과까지 극대화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스공사가 좀 힘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외국인 선수가 사실 마레이에게는 좀 뭐랄까 좀 꼬리를 마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천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도에는 파워가 안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로웨이도 뭐 파워와 어떤 골 밑에 버티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마리에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세 미스매치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가스공사의 어떤 더블 팀이 그러면 효과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 틈을 제대로 이용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경기인가를 봤을 때 승부처에서 마레이가 계속적으로 골밑을 하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이제 더블 팀이 딱 들어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비어 있는 정희재에게 패스를 딱 주는데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패스를 하다가 뭐 이제 수비 움직임을 잘못 읽고 턴오버가 난다든지 네. 아니면은 빼줘도 죽은 볼이 나가. 그러니까 패스를 빼줘도 이게 패스 질이 안 좋다고 뭐 네. 너무 낮게 간다든지 높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그 패스가 좋은 위치로 가도 또 죽은 패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잡고 그 받은 선수 컨트롤하느라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근데 네. 마레이 패스의 무서운 점은 정확하게 읽고 턴오버 없이 주고 그 패스가 그러니까 컨트롤할 시간 필요 없이 바로 캐치앤샷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위치로 간다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2년 동안 그 어떤 합을 맞추면서 생성된 강력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죠. 그게 조직력이라는 조직력의 어떤 실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NBA 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을 이제 픽을 서잖아. 2대2 공격을 할 때 서고 이제 픽앤롤을 해서 줬을 때 거기에서 뭐 그린이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보면서 라페스를 올려주고 거기서 덩크를 찍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유기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레이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스공사가 막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투트랙 얘기했지만 이 LG 세컨 유닛 진짜 무섭습니다. 이 KBL에서 굉장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특징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BL에서의 어떤 세컨 유닛은 말 그대로 벤치예요. 네. 그러니까 주전 어떤 5명이 경고하고 벤치 자원들이 나와서 어떤 이제 주전들이 쉬는 시간을 벌어주고 버텨주고 솔직히 경기력이 좋아도 어느 순간에 주전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번 시즌 이 조상현 감독의 이 투트랙은 그러니까 이 세컨 유닛을 쓰면서 이 클로징 라인업 그러니까 경기 마무리까지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건 네. 진짜 네. 없어요. 정말 저도 네.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KBL뿐만 아니고 NBA도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희귀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진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2000년도 초중반인가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12인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을 구분을 하긴 하지만 스타팅과 그 벤치의 어떤 구분을 하긴 하지만 나중엔 뒤섞이면서 클로징 라인업까지 가는 그런 12인 로테이션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LG의 지금 세컨 유닛은 상대 팀에 따라서 그 세컨 유닛이 기본적으로 마무리까지 해버리는.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세컨 유닛을 어떻게 클로징까지 경기 네, 마무리까지 네. 맡길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조상현 감독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수비 범위. 그러니까 공수에서 어떤 활동량과 범위가 이 커닝햄이 가진 게 있고 또 김준일이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네. 커닝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여기에 이제 윤원상 구탕이 경기 운영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의 개념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선발로 마레이 중심의 어떤 그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기적인 어떤 라인업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마무리할 때 또 활동력과 어떤 에너지 레벨 그리고 경기 운영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세컨 유닛을 투입을 하면서 상대가 거의 뭐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컨 유닛을 돌렸을 때 구탕이 들어오면서 야 마레이하고 김준이 같이 사는구나. 야 저렇게 되면 세컨 유닛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주전 라인업 이제 탄탄하니까. 그쵸. 예, 마레이 뭐 이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뭐 이승우라든가 또는 이간희를 끼워 넣든지 하면 서민수, 정희재를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김준일을 끼워 넣을 수도 그쵸. 있고 뭐 여기에 구탕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야구 예를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선발과 마무리 그러니까 선발이 한 7이닝 끌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야구에서 마무리는 이제 클로저지만 이게 중간중간 끼워주는 게 사실은 농구에서는 세컨 유닛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LG는 어떤 모습이냐면 1+1 체제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강력한 그 선발이 한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막아주고 나머지 3, 4이닝을 또 책임져 주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그럼 퍼스트 유닛은 뭐고 세컨드 유닛이 뭐냐라고 했을 때 퍼스트 유닛은 마레이를 중심으로 이재도와 마레이를 중심으로 여기에 어떤 그 베스트 5의 정통적인 그러니까 이재도, 이승우, 그다음에 정희재, 마레이 뭐 여기 윤원상, 그렇죠. 윤원상은 이제 그 수비 락다운 디펜더니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 B 세컨드 유닛은 구탕 그다음에 김준일, 커닝햄 여기 윤원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관희가 들어오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퍼스트 유닛과 세컨 유닛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LG는. 근데 세컨 유닛이 클로저 역할까지 해버려요. 그렇죠. 상대에 따라서.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컨 유닛의 어떤 독특한 장점들이 퍼스트 유닛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커닝햄이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러면서 끈적해지고 김준일이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면서 포스트에서 공략이 되고 그다음에 구탕의 어떤 메인볼 핸들러 능력들이 이재도도 굉장히 견고하지만 구탕은 패싱을 뿌려주면서 자기 득점 보면서 여기에 연결고리 역할까지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마레이 중심의 어떤 그 약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공격 루트 요런 이제 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대의 어떤 규전 라인업이 나오게 되면 역으로 이 세컨 유닛을 내보내면서 그걸 완전히 파해시켜 버리는 그렇죠. 그런 농구를 합니다. 네. 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발 투수, 마무리 투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선발은 뭐 우완의 스플리터가 무서운데 불펜 마무리는 자완에다가 커브를 던져요. 그렇죠. 이러면은 상대가 그렇죠.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뭐랄까 구별되는 어떤 정확히 다른 지점의 어떤 농구를 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감독님들이 보통 보면 경기 플랜을 짤 때 요때는 뭐 선발이 나오고 벤치가 나오면 이렇게 이 매치업으로 가고 또 이제 마지막에 선발될 때는 요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LG다 상대가 그럼 마레이가 오면 마지막에 4쿼터에 마레이가 나오는 라인업은 뭐 더블팀을 이런 식으로 좀 가야지, 약간 바꿔야지, 뭐 이런 것들 다 구상하신단 말이에요. 감독님들이 네. 디테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세컨 유닛이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끝까지 버텨버리는 라인업을 써버리면 완전 상대 감독님들 입장에서 플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건 그렇죠. 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코트에서 선수들도 이제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이제 부가적인 효과들도 있다. 그래서 LG가 지금 상당히 무섭고 또 지금 리그 최고의 다코스로 확 떠오르고 있다. 지금 다른 이제 감독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LG가 굉장히 강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7승 14패 현재 10이고요. 자, SK전 KGC전 이번에도 이제 70점대 득점에 계속 머물면서 연패를 당했는데 일단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KT가. 요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KT가 외국 선수 2명을 네.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은노코, 아노시케 모두 짐을 쌌고 지금 제로드 존스와 레스터 프로스퍼가 모두 이제 또 입국을 한 상태고 빠르면 이제 20일부터 또 이제 한 명씩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선수 어떤 선수인지 자 설명 겸이 출동. 네, 일단 이제 1옵션으로 이제 데려온 이 제로드 존스 이 선수 먼저 말씀드리면 90년생에 2m 5cm고요. 최근에 스페인 리그를
게다가 지금 이제 소속팀이 없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외곽슛 중심의 스트레치형 빅맨 자원. 저는 이제 이 선수 영상 보면서 뭔가 더 벌크업된 디드릭 로슨 같은 느낌도 맞아요. 공격에서는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선수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선수가 뭐 어떤 볼을 많이 가지고 농구를 한다든지 포스트업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 요구하는 어떤 공격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자, 그리고 이 옵션 외국 선수로 레스터 프로서퍼는 88년생이 2m 9cm인데 이 선수는 그냥 약간 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게이지 프림의 형이 온 게 몸만 보면 덩치 정말 크고 정말 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정말 무서운데 그렇죠. 근데 스피드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트랜지션도 가능한 빅맨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은노코와 비교를 하면은 은노코는 사실은 림 근처에서도 마무리가 굉장히 불안한 네. 정말 수비만 보는 빅맨이었는데 이 선수는 미드레인지 애한테 슈터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간간히 2대2 게임 하더라도 그런 데서 마무리가 된다는 점, 3점도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존스와 프로스포 조합은 이전에 아노시케나 은노코 조합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과연 활동량 자체가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프로스파 같은 경우에는 뛸 때 보면 그냥 좀 느릿느릿하게 뛰어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해치를 할 때도 이제 약간 느려요. 네. 물론 뛰기도 하고 속공에서 그 세컨 브레이크 찬스를 갖다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활동 자체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상대가 뭐 예를 들어서 2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쭉 들어가서 이제 뭐 커딩을 하거나 아니면 돌파를 할 때 픽앤 롤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수비에서 좀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 위치 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용기를 쓴다 그랬을 때 하용기를 이제 골 밑에서 좀 박아놓은 상태에서 새로 수비를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위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로드 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외곽슛 중심의 스트레치형 빅맨 자원이니까 아노스키의 어떤 업그레이드 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세터 펜스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선수에게 공격을 좀 몰아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오프 더 무브를 활용한 이제 3점 슛을 던지는데 픽을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골 밑에서의 어떤 그 장악력이 좀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관건은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트레인션에 어울리는 선수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정말 KT가 트레인션은 거의 이제 약간 포기 단계로 가는 것 같고 세트 오펜스 강화라도 해야겠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김영환, 김동욱의 출전 시간 늘어난 부분도 그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 트레인션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5대5 게임을 통해서 득점력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강화를 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들 특히 뭐 이제 존스 같은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하윤기와 조합을 하면서 하윤기에게 조금 더 기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KT가 또 한 번의 어떤 또 플랜 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두 선수를 기본적으로 공격의 어떤 그 조합 그러니까 공격의 코어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활동력을 좀 더 높여줄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사실 수비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두 선수가 왔을 때 과연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뛴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음 주쯤에 이 선수들에 대해서 첫인상 평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만 또 수비에서 또 하나의 관건을 말씀드리면 이제 활동력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2대2에서 해치를 얼만큼 가고 백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